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재민입니다. 지금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그 헌법에 규정된 말하자면 자문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책적인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제목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발전 국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긴 안목에서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도 일부 넣어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제목은 발표 순서는 먼저 왜 이런 제목을 택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는가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선진국의 발전 국면이라고 해서 선진국이 어떤 국면을 거쳐서 지금 발전을 해왔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한국의 발전 국면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지금 어떻게 와 있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좋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하고 2를 합쳐서 한 4, 50분, 1시간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국의 발전 국면도 비슷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라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배경은 역사에서 나온 건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경제 발전을 볼 때에 발전 단계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겠지만은 예전에는 이게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역사 발전 단계설. 그래가지고 역사가 어떤 단계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게 또 경제 발전 단계설이라는 걸로 같이 결국은 통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사 발전 단계가 바로 경제 발전 단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얘기들이 사라졌습니다.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들이 거의 사라지고, 역사학에서도 이제 이건 별로 많이 얘기가 이제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인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체로 이 역사 발전 단계설 내지 경제 발전 단계설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서 간다, 이런 함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봤더니 그렇게 안 가더라는 거죠.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지금은 이제 설득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 과정을 볼 때, 또 역사 발전 과정을 볼 때에 어떤 이런 체제의 변화 또는 전환 내지 어떤 지배적 사조의 변화 이렇게 따르는 국면 전환, 이런 것들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국면 전환, 이건 이제 흔히 말하는 영어로 phases of capitalist development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이거는 우리가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흔히 구미 선진국과 한국의 이 진화 과정, 경제의 진화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대체로 구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봉건제, 중상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건 수정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또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많이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가 이제 이렇게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진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신자유주의가 계속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의문이고, 한국은 우리가 아는 구미 선진국하고는 어떤 체제 전환 및 지배적 산업 등으로 볼 때
국면이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다른 국면을 거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거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제 관료제죠. 관료제. 그 이전에는 뭐 일종의 귀족 사회였기 때문에 관료제하고도 또 조금 달랐는데 조선시대의 관료제가 지배했던 사회고요. 그 다음에 개항 및 식민지 체제. 여러분 1876년에 우리가 개항하고 식민지 1910년에 식민지가 돼가지고 해방될 때까지 뭐 이건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항 및 식민지 체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뭐 상당히 정체기를 거치고 고도 성장기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우리 경제의 체제는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대체로 신중상주의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중상주의. 자, 여기에 중상주의가 있었는데 우리는 신장상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의 중상주의하고 상당히 닮았다 해서 신중상주의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였고요.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개발 체제, 개발 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중상주의 체제인데 그 외에도 막 그전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이런 유산을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로 우리가 신중상주의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 그 유산은 많이 남아있지만은 자유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이후로 쭉 자유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자유화가 이제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시대가 있었다. 요게 시기가 상당히 일치합니다. 선진국의 수정자본주의하고 한국의 신중상주의하고 시기가 상당히 겹치고요. 선진국의 신자유주의하고 한국의 자유화에 근거한 자유주의하고 상당히 시간이 겹쳐요.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이때 자유주의는 이 자유화 등등은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선진국하고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한국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경제학자, 사회학자 등등등등 또 정치학자 이런 분들이 우리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요거는 그렇게 묶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면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주의적 단계를 진행하면서 지금도 자유주의적 과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이런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해서 이 전환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문표를 붙여놨는데 아마도 그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내가 아까 코로나19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1980년대, 90년대에도 한편으로는 자유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정자본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로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가? 왜 이런 다른 국면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말하자면 구미 선진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흔히 설명하는 것을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이걸 대분기 이렇게 부릅니다. 대분기. The Great Divergence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The Great Divergence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게 중국이 막 쫙 올라오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이제 많이 들여다봤어요. 그래 봤더니 이게 한 17세기 18세기 초까지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별로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전에는 더 앞서 있었고요. 물론 우리 아는 이 중세에는 동아시아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앞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역사가 그 뒤에 크게 갈렸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온 아주 유행한 용어가 이 대분기라는 용어입니다.
The Great Divergence라는 이 아주 많이 요새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용어인데, 이 대분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 그건 뭐 오늘 여기서 다룰 수가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동아시아가 유럽에 뒤처지게 되고, 또 유럽의 후예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뒤처지게 되고, 그것이 19세기 말에 와서 식민주의로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로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다시 이제 비슷한 단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탈식민지화, 식민주의가 지배했지만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탈식민지화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고도 성장 같은 것이 196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는데, 한국에 뒤이어서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고도 성장을 함으로써 뭐 아무리 뭐니 해도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비중은 중국 쪽에 워낙 놓여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 대분기라는 것이 일종의 대수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우리가 지금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이제 같이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 대수렴은 사실은 물론 뭐 여기서 예외가, 이런 구도에서 예외가 이제 일본이었죠. 19세기 말에 일본이었는데, 뭐 일본은 이제 아주 예외였고요. 대체로 한국 같은 나라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탈식민주화를 하면서 이 고도 성장의 선도주자였어요. 선도주자로 이제 쫙 올라왔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지금까지도 2차 대전 이후에 탈식민주화한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수렴, 한국이 이제 시작했지만 중국이 들어옴으로써 대수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진국은 이 발전 국면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진화를 해서 지금 어떤 과제를 맡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발전 국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8세기부터 세계의 중심은 뭐니 해도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중에서도 영미입니다. 지난 300년간의 세계의 중심은 영미예요.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미국이고, 바로 이 영미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전개되어 왔는데, 우선 이제 18, 19세기에는 영국이 주도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은 19세기에 가서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체제를 낳았어요. 사실은 자유주의가 성립한 위에서 산업혁명이 물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유주의가 전성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좋았던 옛날, 영어로 good old days,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제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나쁜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시대가 있었는데, 이 good old days란 말은 좀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용어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19세기가 자유주의의 전성기였기는 하지만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인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어요, 당시에. 이 위대한 사상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분의 주저서인 경제학 원리가 1948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미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경제는 이건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곤란하다 하는 얘기가 주된 팀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이 국부론이 말하자면은 자유방임의 원리를 갖다가 이제 확립을 한 그런 저서인데, 그러고 70년이 조금 더 지나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는 이건 이대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주변에서 인식된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사상가였던 이런 분이 이거는 안 돼, 그냥 두면 곤란하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생각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변하면서, 그러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성장에는 유리하다. 이건 성장에는 유리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과거에 앞에 우리가 봤던 뭐 어떤 봉건제, 뭐 중상주의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성장을 아주 폭발적으로 이루는 바탕이 됐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불안정하고 경기 변동 이런 것들, 공황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요. 불평등하고, 놔두면 이게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은 소득 분배 내지 부의 분배가 자꾸 불평등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괴리한다. 자, 이게 여러분 흔히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외부 효과 등등 또 무슨 뭐 권장제, 뭐 비권장제 이런 거 여러분 혹시 교과서에서 공부를 경제원을 배우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때부터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인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면은 결국은 성장도 파괴한다. 뭐 대표적으로 불안정을 그냥 버려두면 이게 공황으로 이어져가지고 다시 회복이 이제 안 돼요.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불평등 같은 게 강화되면 이게 정치 체제의 불안 같은 게 이어지면서 계속 스파이럴 되면서 성장도 결국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이디어가 확립이 되면서 정책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부르는 무슨 수정자본주의의 체제의 성립 또는 혼합경제, 이거는 이제 영어식으로 믹스드 이코노미, 이거는 혼합경제라고 번역하고요. 이거를 또는 흔히 무슨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국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수정자본주의라는 요거는 영미에는 이 용어가 없어요.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만드는 용어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 용어가 혼합경제, 복지국가보다는 더 어떤 그 내용을 잘 축약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하게 됐는데, 이게 이 결정적인 계기가 요게 1945년 또는 1950년 가나의 위기의 시대에 크게 진전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위기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실은 good old days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때 나온 용어입니다. 진짜 좋았던 옛날이 있었는데 이때 와서 어마어마한 위기 시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이 됐는데 곧 대공황으로 이어집니다. 1929년부터 10여 년간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붕괴하다시피 한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가지고 1차 대전하고 같이 이어져서 두 개의 세계대전. 1차 대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혁명입니다. 일어났어요. 2차 대전의 결과 194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194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중국혁명.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공황, 두 개의 대전, 두 개의 대혁명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종의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 대전환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체제가 성립했어요. 복지국가, 혼합경제 이런 것들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뭐 복지제도의 도입, 여러분 아는 복지국가의 도입 플러스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뭐 뉴딜 정책 같은 걸로 경기를 이제 정부가 그냥 두지 않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경기 변동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정부 정책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대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같은 걸 도입하고 복지체제를 도입하고, 또 여기에
그 전까지는 체제 바깥에 있던 노동조합 같은 거를 체제 내로 정착을 시킵니다.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전환이에요. 대전환인데, 이 대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게 왜 다행이었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중도파의 승리이면서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파시즘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공산주의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양쪽의 극단적인 좌우파 사상이었는데 중도파의 승리를 의미했어요. 이게 중도파의 승리를 의미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더 확장했어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주의도 같이 승리를 한 겁니다. 승리를 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의 말하자면 시대였고, 대전환의 계기가 바로 여기서 마련이 됐고, 이게 미국에서 뉴딜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뉴딜 하잖아요. 미국의 뉴딜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전환이에요. 이 전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배적인 사조가 자유주의였는데 이 자유주의가 여기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변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주의는 20세기 전반기에 이 위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번 큰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흔히 말하는 소셜 리버럴리즘, 뉴딜 리버럴리즘, 요건 미국에서 이름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굉장히 혼선을 많이 겪는 것 중에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주의하고 리버럴리즘이에요. 이게 영미에서는 리버럴리즘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쓰이냐 하면은 이런 뜻으로 해요. 뉴딜 리버럴리즘, 소셜 리버럴리즘.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수정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수정자본주의 사상이에요. 자유방임 사상이 아니고 수정자본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뉴딜 리버럴리즘이라고 부르고, 이 전환이 20세기에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가 아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석학들, 이런 곳에서 석학들 있잖아요. 그 석학들이 대개 다 이 라인에 속합니다. 유명한 경제학자로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물론 케인즈죠. 케인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케인즈보다 약간 선배이면서 동료였던 여러분 피구 텍스 같은 걸로 유명한 아더 피구, 아더 시실 피구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그 다음에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새는 맹큐의 교과서가 유명하지만 그 전까지 사실은 맹큐의 교과서는 사실 누구의 교과서를 갖다 뺏긴 거냐면은 뺏겨가지고 약간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폴 앤토니 세뮤얼슨이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경제학자 유명한 사람 제임스 토빈, 로버트 솔로 뭐 이런 분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아는 그 사회과학의 저명한 이 중도 내지 우리가 흔히 아는 진보파 지식인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속한다. 막 거의 가장 압도적으로 이 흐름이 아직도 그 뒤에 조금 이야기는 좀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게 압도적인 흐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분배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이걸 흔히 The Great Compression 이렇게 불러요. The Great Compression. 여기 분배가 이제 이때 그냥 굉장히 이제 아주 평등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The Great Depression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The Great Compression이 이제 이루어졌다.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뉴딜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어차피 이제 20세기 전반기가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이제 영국은 뒤로 물러나고 전 세계 중심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확 올라가고 그리고 뉴딜이라는 게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델을 만든 거죠. 만든 것이고 여기서 이제 뉴딜 리버럴리즘 또는 소셜 리버럴리즘 또는 그냥 리버럴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앞에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자본주의 하에서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게 The Golden Era of Capitalism. 이거 이제 생각보다도 당시에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는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Good Old Days란 말이 옛날에 좋은 시절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겠나, 도저히 안 될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이게 그냥 25년 가까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바탕이 국내 정치 안정, 파시즘이 이제 몰락하고요.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헤게모니 하에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말하자면은 만들기 시작합니다. 미국 헤게모니라는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결국은 이 경제 질서의 바탕에는 결국은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우리가 뭐 패권 이런 걸로 번역하는 헤게모니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질서는 어차피 이게 민족 국가 하에서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헤게모니를 발휘할 수 있는, 즉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가 나오면은 안정을 찾게 된다는 게 이제 헤게모니 이론인데, 미국이 이 대공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이런 국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뭐 온갖 걸 만듭니다. 유엔도 만들고 IMF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미국 자신도 30년대, 40년대 다 성장을 못했거든요. 그걸 만회하고 또 새로운 기술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미국 자체도 성장을 쫙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유럽 및 일본의 따라잡기 성장입니다. 이게 이게 캐치업 그로스, 이게 자꾸 캐치업 그로스인데, 캐치업 따라잡기 성장이에요. 이게 이제 유럽하고 일본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이 위기의 시대에 대공황하고 전쟁이 전부 유럽하고 일본 여기에서 일어났잖아요. 미국은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1950년경에는. 그래서 미국이 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이 나라들이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거, 캐치업 그로스, 캐피탈 그로스, 캐치업 그로스, 이걸 하는 거를 도와줬어요. 도와주면서 이 나라들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기 이전에 이 독일, 일본, 또 프랑스, 이런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고도 성장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황금기예요. 이제 이게 한 70년대 중반, 초중반까지 쫙 이제 계속이 됩니다. 계속이 돼서, 이제 선진국이 뭐 이제 과거의 그 대공황의 기억 이런 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아주 번영의 시대로 이제 확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이제 오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성장이 둔화하는데, 우선 뭐 앞에서 본 것처럼 유럽하고 일본이 이제 미국을 어지간히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이제 둔화됩니다. 거기다가 국제 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길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때 뭐 오일시작 같은 게 1973년에 일어났고, IMF 체제 이런 것도 이제 동요를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적으로 수정자본주의 문제점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역사가 됩니다. 벌써 50년 전 가까운 역사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에다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가 오래 계속이 되면서 중산층 내지 부유층의 조세저항, 세금 너무 많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세금 안 내겠다고 조세저항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게 이게 너무 이제 심하다,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게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이제 나옵니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적인 흐름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리는 이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 이런 분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밀턴 프리드만, 여러분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만, 통화주의가 신자유주의예요. 통화주의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자유주의, 또 여러분도 흔히 아는 경제학계에서는 말하자면 뭐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뭐 등등등등 하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외에도 신자유주의가 이제 사회학 등등에서 이제 정치학 같은 데서 쫙 부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그 수정 자본주의적인 컨센서스 이런 걸 점점 이제 잠식하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잠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이제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제2 요건 뭐 제가 이름을 사실 붙인 건데 제2의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요게 미국의 IT 혁명 이게 1980년대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게 이제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을 돕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공산체제가 붕괴합니다. 붕괴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 이거는 이미 70년대 말에 시작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물론 공산체제의 붕괴가 일찍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개혁 개방이 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제3세계 민족주의, 이 제3세계 민족주의라는 게 앞에 우리가 봤던 식민지 체제 내지 위기의 시대에 식민지 체제 내지 위기의 시대에 이 시대에 경험이 있고요. 식민지 경험이 있고 식민지의 경험이 있고 또 이 대공황의 경험 이런 것 등등이 있어가지고 직접 탈식민지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즉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말하자면 선진 자본주의 국가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수출 같은 걸 통해서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별로 이제 이걸 안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국 같은 나라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성장하는 방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다가 공산체제도 붕괴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계화가 고도 성장을 하는 방법이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세계화에 참가하기 시작해요. 그 일종의 또 이것도 신자유주의죠. 이렇게 세계화에 참가하기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도 같은 나라. 여러분, 인도 같은 나라가 이게 원래 제3세계 민족주의의 일종의 리더거든요. 리더였는데, 인도 같은 나라가, 이건 이제 아니구나. 이게 이제, 우리도 빨리 세계화에 참가해가지고, 선진국으로부터 시장도 좀 우리가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기술도 좀 수입하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자본도 수입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따라잡기 성장 구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고도 성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고도 성장. 근데 중국이 덩치가 크잖아요. 중국이 덩치고 인도도 덩치가 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앞에 마치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기 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고도 성장 구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제2의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기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가 이제 전성시대를 어떤 의미에서 누리게 됐는데 이 신자유주의는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실패를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불안정, 즉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대공황 이후에 최대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제2 자본주의 황금기로부터 여러분 한 대침체 지난 12년간으로 이게 급반전을 하게 됩니다. 급반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대공황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 기록이 갱신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지금 대공황 이후에 최대 경제 위기가 2번 일어났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불평등이 다시 이제 심화가 되는데요. 1980년대 이래서 분배가 이제 악화가 되어가지고 이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분이 얘기했던 이 불평등도가 경제 발전이 전개됨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이 역유자 가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가설인데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지난 100여 년간을 보면은 U자형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동의하는 바가 됐습니다. 즉 U자예요. U자. 이게 지금 상위 1% 소득 집중도인데 이게 U자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이미 이런 양상이 전개됐을 뿐 아니라 이번 위기로 더욱더 이제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대공황 이전까지 거의 이 불평등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이번 위기로 이제 더 악화될 이런 상황이 이제 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도 결국은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누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괴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그래서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다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가 19세기적인 실패를 사실상 반복을 한 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침체가 진행이 되면서 자국 중심주의가 이제 선진국에서 막 이제 부상을 해서 흔히 파퓰리즘이라고 부르는 이런 추세가 부상을 해서 세계화가 부진 내지 후퇴를 하게 되고 최근에 와서는 규칙 기반 질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요건 뭐 트럼프나 또 아니면 영국에서 일어난 브렉시트나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그래서 이 그림표로 보면은 요 그림은 글로벌 수입액이 글로벌 GDP에 대한 비율인데, 이게 쭉 중간에 뭐 우여곡절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아주 그 횡보를 하고 있는 뭐 후퇴를 하고 횡보하고 뭐 이렇게 아주 혼미한 이런 과정이 지금 거의 한 12년간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수렴이라는 현상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변수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수렴이 결국은 중국의 등장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중국은 처음에는 뭐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고 들어와서 고도 성장을 하면서 바로 제2의 자본주의 황금기의 주역이 되었는데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커져가지고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수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큰 변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정책이나 경제 제도는 사실은 그 바탕에 정치 질서가 놓여 있는 것이고, 정치 질서가 흔들리면은 경제 질서는 지각 변동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인데, 바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끊임없이 전개가 되어 왔지만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한 5, 60년간 미국 헤게모니에 대해서 뭐 소련, 일본, 뭐 EU 이런 여러 어떤 도전 주체들이 나타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이걸로서 흔들린다, 끝이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이제 결국은 훨씬 더 과거에 뭐 그 소련, 일본, EU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도전자입니다. 굉장히 강한 도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투키디데스 트랩이란 거, 또는 무슨 킨들버거 트랩이라는 거,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거, 이거 뭐 제가 설명을 하긴 그렇고요. 이거는 투키디데스라는 분은 옛날에 그리스 역사선 분이고, 킨들버거 트랩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대공황 때의 얘기를 가지고서 앞에 이야기했던 헤게모니에 의한 국제 질서의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분이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킨들버그처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계가 상당히 어떻게 되어 갈지 정말 불확실성이 이제 크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국면 전개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당연히 제2의 자본주의 황금기 같은 좋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대침체 같은 양상이 비슷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 그래 흔히 어떤 사람은 이걸 세큐라 스태그네이션, 여기서 세큐라라는 말은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장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앞날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거는 경제가 시큐라 스태그네이션 같은 거를 맞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정치도 굉장히 앞날이 굉장히 지금 불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아까 이야기한 파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나왔다 그랬는데, 이 파퓰리즘은 사실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에 대한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같이 얽히면서 상당히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 1950년대부터 2008년까지 한 48년부터로 좋고 선진국의 경우에 이때가 아마 앞으로 다시 새로운 좋았던 옛날 good old days로 상당 기간 동안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야 그때가 좋았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대공황이 일어나고 막 이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은 경제학자가 또 역사학자, 사회학자 이런 또 그 뭐 정치학자 good old days 다시 good old days가 올 수 있을까? 이렇게들 이제 많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good old days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게 상당히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전 세계가 처하고 있다.